그날 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 빌딩 숲이 보였고 그 아래 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연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장갑을 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 하나도 흐트러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석. 한성그룹 회장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80을 앞둔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박선영, 46살, 한성그룹 장남 강민호의 아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하는 여자. 그리고 테이블 끄트머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지수, 32살, 강태준의 막내 아들 강민재와 결혼한 지 3년째인 여자. 이 집안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날 박선영이 한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속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지수 앞에 서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지수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수가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아, 강태준의 아내,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인 권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3살, 등이 굽지 않은 여자, 평생 이 집안의 폭풍 속에서 살아온 여자. 그녀의 눈이 박선영을 향했습니다. 앉아. 딱 한마디였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직접 나선 걸까요? 그리고 그날 권정숙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성그룹은 재계 서열 5번째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세계 축으로 굴러가는 그룹이었습니다. 창업주 강태준이 맨손으로 쌓아 올린 회사였습니다. 부산 남포동 작은 포목상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본사 건물만 수십 층이 됐습니다. 강태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장남 강민호, 3년 전부터 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49살, 눈썹이 짙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차남 강민준, 45살, 그룹 계열사 중 유통 부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형보다 말이 많고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막내 강민재, 39살, 건설 부문 실장이었습니다. 세 형제 중 가장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강 실장님은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칭찬인지 무시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강민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들의 서열은 공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선영이 첫째였습니다. 박선영은 재벌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견 건설사 회장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말도 잘했습니다. 사람 다루는 것도 능숙했습니다. 한성그룹 안주인 권정숙도 처음에는 박선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권정숙은 알게 됐습니다. 박선영이 집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둘째 며느리 최혜진은 차남 강민준의 아내였습니다.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명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선영의 아래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좋았지만 실제로는 팽팽한 긴장 관계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지수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꽃집을 했습니다. 강민재가 건설 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지수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지수는 처음부터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 권정숙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준은 이지수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두 형님 며느리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지수에게는 무기였습니다. 박선영은 이지수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수가 식탁에 앉으면 박선영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면 박선영이 먼저 말을 잘라버립니다. 이지수가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가져가면 박선영이 옆에서 더 좋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그래서 이지수는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성격이 소극적인 게 문제야. 집안이 좀 다르면 그게 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닐까? 박선영이 최혜진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지수가 들으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수는 그냥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그 죄송하다는 말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강민재는 아내가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복잡했고 아버지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가끔 이지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긴장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지 강태준의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강태준이 쓰러졌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몸 오른쪽이 약간 부자유스러워졌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강태준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룹 일에 시시콜콜 끼어들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들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가 상속 정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강민호가 아내 박선영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박선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언제쯤이래요? 모르지. 근데 분위기가 그래. 박선영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성그룹 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장남인 민호가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20년 넘게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아버지 비위 맞추고 시동생들 챙기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의 대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습니다.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강민재가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박선영은 오래전부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아들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막내에게 유독 따뜻했습니다. 막내가 건설 현장을 직접 챙기고 부하 직원들 이름을 외우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수, 저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시어머니 권정숙이 이지수를 살짝 챙긴다는 걸 박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진 않아도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지수한테만 가끔 차를 직접 내려주는 것도 봤습니다. 박선영은 그게 불편했습니다. 차남 며느리 최혜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혜진은 이미 박선영의 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편이라기보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수는 달랐습니다. 이지수를 그 자리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박선영이 이지수를 없애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지 들으시면 화가 나실 겁니다. 박선영이 먼저 한 것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변호사 지인을 통해 강태준의 최근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어떤 법무법인이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지, 강태준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강태준이 그룹 지분 외에 개인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따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부를 장손들이 아닌 며느리들에게도 나눠줄 계획이 있다는 것을, 특히 막내 강민재 부부, 박선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막내한테? 정보를 알려준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막내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신망이 높다는 보고도 자주 올라간다고 하고. 박선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 들어온 지 2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권정숙의 기준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아버지 강태준의 눈에 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3년 된 막내 며느리한테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박선영의 심장 어딘가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더 정확하게는 질투였습니다. 박선영이 최혜진을 만났습니다. 강남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형님 동서 관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혜진아, 너 들었어? 아버님이 막내 부부한테 부동산을 따로 챙겨주실 것 같다는 이야기. 최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 경로로. 사실인 것 같아. 최혜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상속은 각자 몫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지수가 저 포지션을 차지하면 앞으로 집안에서 발언권이 달라진다고.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 여자 속이 어떤지 누가 알아? 최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박선영이 잔을 들었습니다. 상속 발표 자리에서 정리해야지. 그 자리에서 아버님 앞에서 저 여자 본 모습을 드러내면 아버님도 다시 생각하실 거야. 본 모습이요? 무슨 본 모습이요? 지수 씨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박선영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최혜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엔 끼고 싶지 않아요. 법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뭔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나서지 않으면 돼. 최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의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것을 승낙으로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박선영은 움직였습니다. 첫째로 이지수에 대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지수가 친정 쪽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집안 안에서 조용히 시어머니 권정숙의 측근으로 있는 가정부 여사한테 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지수 씨가 민재 씨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있다던데. 친정 아버지 꽃집 사업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가정부 여사가 눈을 굴렸습니다. 설마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둘째로 이지수를 집안 행사에서 고립시켰습니다. 강태준의 생신 준비 때였습니다. 박선영이 각자 역할을 나누면서 이지수에게는 가장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행사 당일에 바꿔버렸습니다. 지수 씨는 그냥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진행하다 보니 인원이 충분하네. 이지수가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옷도 차려입고 선물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려고. 아버님이 조용한 걸 좋아하셔. 사람이 많으면 피곤해 하시거든. 지수 씨가 이해해줘. 이지수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강민재에게 이지수 이야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민재야, 나는 지수 씨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요즘 지수 씨한테 뭔가 물어보시는 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 들었어? 혹시 아버지 상속 관련해서 지수 씨가 직접 뭔가 알아보는 건 아닐까? 강민재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형수님, 지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걱정이 돼서. 혹시 누가 지수 씨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강민재가 집에 와서 이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뭔가 여쭤본 거 있어? 아니요. 왜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수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인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권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여사가 이지수에 대한 소문을 흘렸다는 것도, 박선영이 생신 행사에서 이지수를 배제했다는 것도, 강민재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권정숙은 이 집안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강태준과 결혼한 것이 2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읽는 것, 말 뒤에 있는 의도를 읽는 것, 그것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옆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권정숙은 박선영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집안 관리도 잘했고 외부 행사 대응도 잘했습니다.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똑똑함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였습니다. 박선영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자신과 강민호의 이익, 그것만이었습니다. 그 이익에 방해가 되면 누구든 배제했습니다. 집안 어른도 아이도 며느리도. 권정숙은 참아왔습니다. 강태준이 박선영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남의 아내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지수를 보면서 권정숙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지수는 이 집안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작고 경험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정숙은 이지수에게서 뭔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거짓말을 거부했습니다. 박선영이 뭔가 이야기를 유도할 때 이지수는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정숙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지수를 살폈습니다. 티를 내지 않고 박선영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박선영이 이지수에 대한 소문을 만들고 배제하고 강민재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권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상속 발표 자리, 그날 자리에서 정리하겠다고. 그 전에 권정숙이 움직인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여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난달에
박서방네 며느리가 이지수에 대해 뭔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가정부 여사가 굳었습니다. 마님, 그건 거짓말하지 마. 오래 살다 보면 다 보여. 가정부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영 마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모르게. 이지수 씨 통장 이체 기록 확인해 봤어? 아니요. 확인도 안 하고 퍼뜨렸어? 가정부 여사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그리고 권정숙은 자신이 믿는 법무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상속 발표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정숙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는 상속 발표 당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박선영은 그날 자신이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상속 발표 날이 정해졌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 첫째 주 금요일,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서 가족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주요 임원 몇 명. 공식 발표였습니다. 박선영이 그 날짜를 들었을 때 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상속 발표 전날 밤 박선영은 오래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지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집안 일부에 퍼져 있었습니다. 가정부 여사도 알고 있었고 그쪽 계통으로 시어머니 권정숙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미 이지수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발표 자리에서 박선영은 이지수를 완전히 아웃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이지수가 아버님한테 직접 뭔가를 요구하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수가 들고 올 서류를 보이지 않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지수가 이 자리에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박선영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그날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사실 이지수는 발표 자리에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민재가 건설 현장에서 직접 챙겨온 자료들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 현장을 걱정하셨는데 그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직접 보고 드리고 싶다는 강민재의 말을 듣고 이지수가 정리를 도와줬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봉투가 박선영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상속 발표 당일 아침, 이지수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박선영처럼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분한 남색 드레스였습니다. 강민재가 골라줬습니다. 오늘 많이 떨려요?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긴장할 거 없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왠지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지수는 늘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용히 있어야 하나? 그게 자신의 자리인가? 이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29에 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32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웃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많이 익혔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떳떳하게 앉아있고 싶다. 그 생각을 하며 봉투를 챙겼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태준이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권정숙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아랫자리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지수를 보자 눈이 번쩍했습니다. 봉투를 봤습니다. 지수씨, 그 봉투는 뭐야? 민재씨 현장 자료요. 아버님께 드리려고요. 박선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런 건 미리 비서실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오늘 같은 자리에서 직접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이지수가 멈췄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내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 줘요. 이지수가 봉투를 내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왠지 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직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드릴게요. 괜찮아요. 박선영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수 씨, 네.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있지? 괜히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지수가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나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재 씨가 준비한 자료니까요. 박선영이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표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선영도 상석 가까운 자리로 갔습니다. 이지수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끄트머리였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내가 앞으로 이 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야.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먼저 지분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어. 법무팀에서 준비한 서류를 각자에게 나눠줄 거야. 흰 봉투가 하나씩 전달됐습니다. 이지수 앞에도 봉투가 왔습니다. 이지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영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박선영은 그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했습니다. 이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지수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탁! 봉투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미끄러졌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영이 이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지수가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보고 박선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강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는 이 자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지수 씨가 가지고 온 게 뭔지 알아봤어? 집안, 자산 관련 서류를 지수 씨가 직접 챙겨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강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그 서류는 제 자료예요. 제가 지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공식 자리에 그걸 직접 들고 오는 건. 박선영이 강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집안 자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강태준이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선영이 계속했습니다. 이지수 씨가 지난 몇 달 동안 집안 자산 관련 문의를 법무팀에 개인적으로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에서.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선영이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지. 근데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 이지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에 연락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봉투는 민재 씨 건설 현장 자료예요. 아버님께서 현장을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박선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수 씨, 지금 많이 흥분했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안 좋아. 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야 하는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아니면 나가야 하는지. 그때 상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아. 권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권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3살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그 느린 동작이 오히려 더 무게감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권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권정숙이 말했습니다. 앉아. 딱 한마디였습니다. 박선영이 멈췄습니다. 네, 앉으라고. 박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을 위해서. 권정숙이 박선영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연회장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권정숙이 박선영 앞에 섰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네. 20년 동안 집안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박선영이 잠깐 멈췄습니다. 물론이죠. 권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줄 알았겠지. 그리고 박선영 앞에 서서 연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상속 발표 전에 강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권정숙이 이런 자리에서 직접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이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선영아. 권정숙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선영이 멈췄습니다. 지수가 법무팀에 연락했다고 했지? 네, 그런 이야기가. 확인했어? 저는 직접은 못했지. 권정숙이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 박선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들었다고요. 여러 경로. 권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경로가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어? 박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지? 권정숙이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 내가 오늘 여기서 할 이야기는 상속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야. 권정숙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박선영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권정숙이 꺼낸 것은 박선영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정숙이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얇은 파일 봉투를 꺼내어 연회장 앞쪽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웠습니다.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박선영이 가정부 여사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지수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서 흘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권정숙이 말했습니다. 가정부 여사한테 확인했어. 이 내용이 박선영 씨한테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법무팀한테 확인했어. 이지수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도. 박선영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건 뭐야? 권정숙이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나는 이 집안에서 50년을 살았어. 50년 동안 많은 일들을 봤어. 아이들이 크면서 일어나는 일들, 집안 어른들이 서로 얽히는 일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들. 다 봤어. 권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봐왔어. 처음에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능력도 있고 집안도 잘 챙기는 것 같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내가 챙기는 건 집안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걸.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해. 박선영이 멈췄습니다. 권정숙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녹취였습니다. 박선영이 최혜진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지수를 상속 발표 자리에서 망신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혜진이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권정숙이 최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최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직접 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건 알아. 근데 알면서 막지 않은 건 다를 게 없어. 최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정숙이 다시 박선영을 향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수한테 한 짓,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로 창피를 주고 그 아이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거 내가 다 봤어. 연회장이 조용했습니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박선영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앉아. 그 한마디가 박선영의 다리를 풀어놨습니다. 박선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권정숙이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이지수가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이지수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권정숙 앞에 섰습니다. 권정숙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직접 주워 이지수에게 건네줬습니다. 내 것이야. 이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권정숙이 이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버텼어. 그 세 글자에 이지수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눈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권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속 발표에서 권정숙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밝혀집니다. 권정숙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 발표 계속해요.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지분 정리 내용이 하나씩 발표됐습니다. 장남 강민호에게 그룹 지주사 지분 일부, 차남 강민준에게 유통계열사 지분, 막내 강민재에게 건설 부문 지분, 그리고 권정숙 여사 명의 개인 자산 중 일부를 수정 지정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성복 지재단 이사장직 및 관련 자산 운영권을 이법 내에서 이지수로 변경합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법 내는 원래 지정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지수로 변경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수가 굳었습니다. 제가요? 권정숙이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너 건축 설계하던 사람이지? 네, 결혼 전에는요. 이 재단이 하는 일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야. 노후된 집을 고치고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내가 전공 살릴 수 있는 일이야. 이지수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자격은 있어. 내가 3년 동안 봤으니까. 권정숙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동의하죠?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했어야 했어. 박선영이 자리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잠잠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권정숙이 박선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영아.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이 자리에서 기록됐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오늘 일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봤어. 박선영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민호한테 미안하다. 아내 잘못된 게 남편 탓은 아니니까. 그런데 선영이, 너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해. 내가 이 집안에서 20년 동안 뭘 쌓았는지. 상속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은 강민호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호가 박선영을 한 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서 박선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권정숙이 이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지수가 눈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이지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문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영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박선영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수는 그날 저녁 강민재와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서울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지수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후련해요. 강민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 많이 미안해. 지수가 힘들었던 거 알면서도 내가 제대로 못 막았어. 이지수가 강민재를 봤습니다. 당신이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막아주신 거잖아요. 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 알았어. 근데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줄은 몰랐어. 이지수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신 줄 몰랐어요. 강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단일 잘할 수 있을까요? 강민재가 웃었습니다. 당신 설계 실력 내가 알잖아. 잘할 수 있어. 이지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정숙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침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권정숙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고생했지. 저 몸으로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강태준이 지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영이 이야기, 나는 몰랐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강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절반쯤은. 권정숙이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년 동안 힘들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늦은 거 알아? 강태준이 권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그래도 받아줄게요.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잘 해낼 거야. 권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뭐가요? 사람 보는 눈. 권정숙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50년이나 걸렸네. 칭찬받는데.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밤이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지수와 박선영, 두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됐을까요? 봄이 됐습니다. 한성복지재단 새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이지수가 직접 인테리어를 손봤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첫날 출근하는 날, 이지수가 사무실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29에 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지수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이지수 씨라고 불러줘도 돼요. 직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수 씨라고 할게요. 네, 그게 좋겠어요. 이지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외곽의 낮은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지붕들, 좁은 골목들, 저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 따뜻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이지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건축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이 손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강민호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가 조용해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눈을 마주치 않았습니다. 박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야기해요.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해? 그날 일,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있어요. 강민호가 잠깐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잘못 판단한 게 있는 정도야? 민호 씨, 나는 당신이 영리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집안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어머니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한 행동들을 어머니가 모른다고 생각했어? 박선영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른 척한 것도 잘못이야. 그 부분은 내 탓이기도 해. 근데 박선영, 강민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 씨가 뭘 잘못했어? 그 아이가 어떤 해를 끼쳤어? 박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강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 집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집안이 싸움터가 되는 게 싫어. 더 이상. 박선영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날 밤 박선영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쌓았는가? 권정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20년 동안 뭘 쌓았는지. 박선영은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 영향력, 신뢰.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 쌓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쌓인 것처럼 보였던 것인지. 시어머니 권정숙이 단 한 번 공개적으로 말을 꺼내자 20년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박선영은 그 밤 처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권정숙이 이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재단일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권정숙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기는 한데요. 재밌어요. 권정숙이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어머니는 왜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이 집안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권정숙이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맞는 사람이 뭔데? 집안도 좋고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바로 옆에서. 이지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50년 동안 이 집안에 살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을 보는 거. 잘 차려입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그게 결국 그 사람 전부가 아니야. 권정숙이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첫날 나는 너를 봤어. 긴장해서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눈은 똑바로 봤어. 그게 기억에 남았어. 이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나는 그날부터 지켜봤어. 박선영이 너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권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억울하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걸 봤어. 그게 마음 아팠어. 근데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이 집 현관을 청소하는 거 봤어. 그게 하도 습관이 돼서. 알아.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다 모여서 사람이야.
큰 자리에서 잘하는 게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떻게 사는가. 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찼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이제 울 일 없잖아. 권정숙이 이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해. 그 재단 잘해줘.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여름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처음으로 집수리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진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고 단열재를 넣고 욕실을 손봤습니다. 작은 마당에 작은 텃밭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완공된 집을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지붕 아래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내 집이 맞아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이지수가 웃었습니다. 잘 사세요, 어르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앉아서 이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3년 동안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박선영이 이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이지수가 박선영을 보자 멈췄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미안했어. 이지수가 잠깐 박선영을 봤습니다. 형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 왜요? 박선영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어떤 의도였는지, 왜 그랬는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랬겠죠. 근데 민호 씨가 말했어. 지수 씨가 뭘 잘못했냐고. 그 말이 계속 걸렸어. 이지수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 나는 이 집안에서 20년 동안 뭔가를 지키려 했어.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남을 밀어냈어. 그게 잘못이었어. 박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지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는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없었으면 어머니가 저 그 자리에서 챙겨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박선영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동시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이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도 뭔가 진짜 편이 생기면 좋겠어요. 박선영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잠깐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일어났습니다. 재단 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뉴스에서 봤어. 감사해요. 박선영이 나갔습니다. 이지수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래전 그 상속 발표 자리에서 박선영이 연회장 문을 나갔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 뒷모습보다 지금 뒷모습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권정숙이 재단 사무실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지수가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수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설계였습니다. 권정숙이 도면을 잠깐 봤습니다. 이게 뭔 집이야?
독거노인 다세대 주거 공간이에요. 각자 공간은 이때 공용 마당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요. 권정숙이 도면을 오래 봤습니다. 좋네. 이지수가 웃었습니다. 권정숙이 이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네. 이 집안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해? 이지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 두 애는 잘 모르겠었어요. 지금은요. 이지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랬습니다. 잘했어요. 권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이 잠깐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권정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야겠네. 아버님이 기다리시니까. 이지수가 배웅했습니다. 권정숙이 사무실 문을 나가다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지수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면을 폈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